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의 세기적 납북 사건. 그 화려한 드라마 뒤편에 역사 속에서 지워진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오수미입니다. 이 세기의 커플이 자유를 되찾은 영웅으로 추앙받는 동안 신상옥이 아이를 낳고 홀로 남겨져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오수미는 철저한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음악의 스태에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약물과 고독에 시달리던 그녀. 결국 어느 운명적인 오후, 하와이의 절벽 아래로 차와 함께 몸을 던지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제동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타살설과 자살설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뿐. 그저 사랑받기를 원했을 뿐인 한 여인이 도대체 왜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혀야만 했을까요? 과연 1992년 팔리 전망대 절벽 아래 처참하게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50년 3월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그 불안한 봄날로 가봅니다. 제주도 출신의 어머니와 미군 장교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영이, 훗날 오수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불과 몇 달 뒤 6일이 되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절, 윤영이라는 아이의 존재는 그 자체로 눈에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깊게 파인 눈매, 그리고 서구적인 골격.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녀는 소위 말하는 혼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다문화라는 말이 익숙하고 이국적인 외모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사회는 잔인할 만큼 배타적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가 강하게 지배하던 시절, 머리색이 조금만 옅어도, 눈동자 색이 조금 달라도 튀기라 불리며 놀림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린 영희에게 세상은 시작부터가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질, 어른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양공주의 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의 평범한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돋보이는 외모를 저주가 아닌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녀의 미모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미인상은 단아하고 참한 둥근 얼굴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영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양의 신비로움과 서양의 관능미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압도적인 분위기. 그것은 그녀에게 배우라는 길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1968년, 그녀는 연극 무대를 통해 처음으로 연기의 맛을 보게 됩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서 그녀는 비로소 이방인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차가운 시선이 경이로움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 짜릿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1970년, 그녀는 라는 작품으로 마침내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예명은 오수미, 빼어날 수 아름다울 미. 그 이름처럼 그녀는 한국 영화계에 나타난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는 과도기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엄앵한, 최은희,
김지미 같은 고전적인 스타들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영화계는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검열은 엄격했지만 대중은 은밀한 일탈을 원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시대적 요구에 오수미만큼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언론은 한국의 브리지트 바르도, 동양의 마릴린 먼로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서구적인 체형과 도발적인 눈빛은 당시 한국 여배우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녀에게서 순종적인 현모양처가 아닌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판무탈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데뷔 이듬해인 1971년 그녀는 여인 잔혹사, 물레방아는 왜 돈다에 출연하며 대담한 노출 연기를 선보입니다.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그녀의 관능적인 몸짓에 남성 관객들은 열광했고 극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그녀가 스타덤에 오를수록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이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영화를 보며 욕망을 해소했지만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를 향해 저속하다, 나라 망신이다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보수적인 여성 단체들은 그녀의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비판 성명을 냈고 평론가들조차 그녀의 연기력보다는 신체적 특징과 노출 수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오수미에게 연기자라는 타이틀보다는 육체파 배우, 벗는 배우라는 꼬리표가 더 강하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오수미는 억울했습니다. 그녀도 영이 욕심 있는 배우였습니다. 1972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나 1973년 어떤 방문여 같은 작품에서 그녀는 단순히 옷을 벗는 대상이 아니라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현대 여성의 내면을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맡을 수 있는 배역이 한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 고군분투했습니다. 1975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을 때 그녀는 비로소 세상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상은 불발되었습니다. 영화계 주류는 여전히 혼혈 배우이자 섹스 심벌인 그녀에게 정통연기상을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 오수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밤이면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수미라는 껍데기만 원할 뿐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인형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 외침은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봐줄 단 한 사람의 온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느끼던 이 지독한 결핍과 외로움, 그것이 바로 다가올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 영화계는 검열 강화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소위 호스티스 영화나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멜로 영화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수미는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소모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구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예술적 동반자, 자신의 이국적인 외모를 싸구려 눈요깃감이 아니라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시켜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가 가장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그녀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1975년 영화의 촬영 현장. 그곳에는 당대 한국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던 거장 신상옥 감독이 있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누구입니까?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며 신필름이라는 거대 영화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이자 만인의 연인인 최은희의 남편이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한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화적 동지이자 부부로서 한국의 인꼬 부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신상옥 감독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검열로 인해 예술적 자유가 억압받고 있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신필름의 재정 상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또한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최은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영화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작의 고통과 사업 실패의 압박, 그리고 중년의 위기 속에서 신상옥 감독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젊고 도발적이며 지금까지 자신이 다루어왔던 고전적인 여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뿜어내는 오수민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영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라는 낭만적인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감독과 배우로서 나누는 깊은 예술적 교감. 오수미에게 신상옥은 단순히 나이 많은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거장이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감독의 천재적인 연출력과 카리스마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신상옥 감독 역시 자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이 젊은 여인의 당돌한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술을 논하고 영화를 이야기하며 시작되었을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모두 잠든 시간, 두 사람의 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육체적 탐닉을 넘어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할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간통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는 중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국민 배우 최은희의 남편.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오수민은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의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두 사람은 그 위험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 오수민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반대편에 선 누군가를 기꺼이 마녀로 만들어 화형대에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맙니다. 파리에서의 꿈같은 시간은 짧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오수민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현실의 태풍을. 그러나 그 태풍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상옥 감독의 옆자리가 비워지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이 불안한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은밀한 소문은 충무로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오수미가 심상치 않다더라. 파리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오수미가 신상옥 감독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스캔들. 그 중심에 선 오수미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특히 그것이 당대 최고의 유명 인사들과 얽힌 치정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1975년 서울의 충무로 뒷골목과 명동의 다방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구체적인 형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수미가 배가 불러온다더라. 아이 아빠가 신상옥 감독이라더라. 처음에는 설마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정황 증거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대한민국 연예계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엄숙주의가 강요되었고 건전한 가정은 국가를 지탱하는 최소 단위로서 신성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민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던 영화계의 거장이 본부인을 두고 25살에 새파랗게 젊은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흔드는 일종의 반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먹잇감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주간지들은 매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인꼬 부부의 파경, 은막의 여왕, 최은희의 눈물, 요부 오수미의 대담한 도발. 기사의 논조는 명확했습니다. 선과 악의 구도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최은희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지켜온 한국적 여인상의 표상이었고, 오수미는 서구적인 외모에 쾌락을 좇아 남의 가정을 파괴한 마녀였습니다. 대중은 이 편리한 이분법에 열광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최은희에게는 무한한 동정과 연민을 보냈지만 오수미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수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그녀의 뒤통수를 따갑게 때렸습니다. 그녀에게 붙은 가정 파탄녀라는 주홍글씨는 너무나 선명해서 그녀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배우로서의 가능성이나 인간적인 매력 따위는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우 오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상옥의 첩 혹은 불륜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수미는 당당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훗날 회고록이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나요? 저는 남의 것을 뺏으려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저에게 왔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20대 청춘의 무모한 순수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당당함을 뻔뻔함으로 받아들였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독한 여자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인 최은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영화 동지로서, 인생의 반려자로서
20년을 함께해온 신뢰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는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후배 여배우였습니다. 배신감은 치를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최은희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76년 최은희는 신상욱 감독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신상욱 최은희라는 브랜드의 해체,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하지 않았습니다.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고 세기의 커플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최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그 빈자리에 오수미가 들어갔습니다. 오수미에게는 이것이 승리처럼 보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쟁취했고 그의 아이를 낳았으며 이제 그의 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상욱 감독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 신정균을 낳았고 이어 딸을 낳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신상욱 감독의 잣에서 그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투성이의 승리였습니다. 아니, 승리라기보다는 고립된 섬에 갇히는 형국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은 영화처럼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욱 감독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 정부는 신상욱 감독이 운영하던 신필름의 영화 제작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고편 검열 위반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인이 하루아침에 손발이 묶인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대한 영화 제국은 무너져 내렸고 빚더미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오수미가 마주한 신상욱의 여자로서의 삶은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독촉과 생활고 그리고 남편의 깊은 한숨을 지켜봐야 하는 고단한 일상이었습니다. 신상욱 감독은 예술적 날개가 꺾인 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거나 다시 재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수미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 경력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사도 국민적 미움을 받는 그녀를 캐스팅하려 하지 않았고 방송국 출연 금지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집 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오수미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사랑의 결실이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선택한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화려했던 조명 아래 섰던 자신의 모습, 환호하던 관객들, 그 모든 것이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도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 그녀가 신상욱 감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신 감독은 묵묵부답이나 씁쓸한 표정만 지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그녀를 보호해줄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연민,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오수미는 신 감독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눈앞에 있는 남자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표류하는 늙고 지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수미는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끔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불륜의 씨앗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며 키웠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자신도 떳떳하게 복귀하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자식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상옥 감독은 꽉 막힌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수 없으니 홍콩이나 미국으로 건너가 합작 영화를 만들거나 투자를 받아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오수미는 그런 남편의 결정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 지옥 같은 생활고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옥 감독은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수미는 한국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 사람은 천재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운명의 1978년이 밝았습니다. 이 해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리고 오수미 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1월 홍콩에 머물던 최은희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은은 이혼 후에도 연기 활동을 계속하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었고 당시 홍콩의 한 영화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잠적설이나 도피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최은희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철을 찾겠다며 그리고 영화 제작 투자를 알아보겠다며 홍콩으로 떠난 신상옥 감독마저 연락이 끊깁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했던 여배우와 거물 감독이 동시에 실종된 전대미문의 사건. 한간에는 두 사람이 빚을 피해 남미로 도주했다는 소문부터 심지어는 동반 자살을 했다는 끔찍한 루머까지 나돌았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론은 연일 특종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혼란의 태풍 속에서 한국에 홀로 남겨진 오수미의 처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전철을 찾아 떠났다가 함께 사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오수미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을 넘어선 의심과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깨어봐라. 결국 본처 찾아 떠난 거다. 오수미가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둘이 도망을 쳤겠냐. 심지어 수사기관조차 오수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수미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금방 다녀오겠다. 좋은 소식 가지고 올 테니 아이들 잘 보고 있어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감무소식이라니. 오수미는 밤마다 저기 옆을 지켰습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혹시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일까? 하지만 수화기 노에서는 침묵이나 빚쟁이들의 욕설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갓돌이 지난 딸과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들을 품에 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곧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남기고 간 빚은 고스란히 오수미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집에 압류 딱지가 붙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당장 아이들 분유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실종된 감독의 불륜녀를 써주겠습니까? 그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영화계 동료들도 모두 그녀를 기피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은밀하고도 위험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무대, 나이트클럽, 술집, 화려했던 스크린의 스타가 대중의 저속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야 하는 무대들. 그녀는 치를 떨며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파 우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그녀는 짙은 화장으로 슬픈 눈을 가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밤의 무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 사회가 겪었던 격동의 정치적 상황만큼이나 오수미의 개인사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가 북한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납치되어 가고 있을 때 오수미는 남한이라는 현실의 지옥에서 또 다른 생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978년의 봄은 잔인했습니다. 꽃은 피었지만 오수미의 세상은 얼어붙은 겨울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의 동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을 넘어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방공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존립 근거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물급 영화인 2명이, 그것도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홍콩에서 감쪽지 사라졌다는 사실은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공안 당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월북을 한 것인지, 납치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은 가장 손쉬운 감시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한국에 남겨진 오수미였습니다. 오수미의 집 주변에는 검은 세단이 맴돌았습니다. 형사들과 정보부 요원들이 수시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잠재적인 용의자나 공모자로 취급했습니다. 신 감독이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나? 혹시 북쪽과 접선한 적은 없는가? 숨겨둔 단어는 어디에 있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추궁과 감시는 그녀의 피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발 남편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의 집안 구석구석을 뒤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망감 사이에서 매일 밤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월북이나 납북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금기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상옥과 최은희가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했다거나 혹은 스스로 북한을 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사실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면 돌수록 오수미는 간첩의 가족 혹은 매국노의 첩이라는 끔찍한 프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분유를 사러 가는 길조차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 경멸 어린 눈빛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남편 잡아먹고 아직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질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빠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남매가 배고픔에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옥 감독이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채권자들은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압류해 갔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뜯겨나갔고 가구들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여배우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밤의 세계로 발을 들입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 한국의 밤문화는 통행금지 해제를 전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과 무교동,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나이트클럽과 카바레들은 화려한 조명 뒤에 짙은 어둠을 품고 선겁 중이었습니다. 오수미라는 이름값은 그곳에서 비틀린 방식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업소 사장들은 그녀를 신상옥의 여자, 비운의 육체파 스타라고 홍보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면 술에 취한 남성들은 환호를 가장한 야유를 보냈습니다. 야, 오수미, 한번 벗어봐라. 신 감독은 어디 갔어? 여기서 춤추는 꼴을 봐야 하는데. 자욱한 담배 연기와 취객들의 노골적인 시선,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밴드 소리. 그 소란스러운 지옥 한가운데서 오수미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맛을 돋우기 위한 안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면 취객들이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몸을 만지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치심을 억누르며 팁 몇 푼을 받아 챙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분유값이고 기저귀 값이었으니까요. 지방 순회 공연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의 읍내 장터나 허름한 극장식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대기실이라야 곰팡내 나는 창고가 전부였고 겨울에는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을 불어가며 의상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한때 스크린을 가득 채우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촌스러운 포스터 속에 조잡하게 인쇄되어 전봇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묻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짙은 아이라인 번진 눈으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현실을 맨정신으로 견디기에는 그녀의 영혼이 너무나 여렸습니다.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학대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그녀는 위험한 유혹에 손을 뻗게 됩니다.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연예계에는 대마초 파동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음지에서는 여전히 필로폰 같은 더 강력한 약물들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를 잊기 위해 무대에 서기 전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시작했을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오늘만 버티자. 그렇게 시작된 약물은 뱀처럼 서서히 그녀의 삶을 휘감았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 잠시나마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빚쟁이의 고함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희미해지고 몽롱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더 큰 공허와 우울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밤이 되면 약의 힘을 빌려 무대에 서는 악순환. 그녀의 몸은 병들어가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망가져 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공급하며 그녀를 착취하려는 검은 손길들만이 그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삶의 끈에서 놓지 않게 만든 유일한 존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 정균과 딸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씻고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외국에 돈 벌러 가셨어. 곧 오실 거야. 아주 멋진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 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거짓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신상옥 감독의 이목구비가 보일 때면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치솟아 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1980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고 거리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오수미의 시간은 여전히 1978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도 납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에서 사회 정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그녀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았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재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가끔 옛정을 생각한 몇몇 감독들이 단역이나 조연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예전의 오수미가 아니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그리고 생활고에 찌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연기의 감각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그녀의 이름이 작게라도 실리면 왜 저런 여자가 나오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설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오수미는 종교에 귀의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기도 하는 등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리만큼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그나마 모은 돈을 날리기도 했고 재활 의지를 다지다가도 다시 약물의 유혹에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절망적인 문장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던 중 신상옥과 최은희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들의 감독 이름이 신상옥으로 되어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 같은 영화들. 그것은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수미의 심정은 복잡미묘했습니다. 일단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딘가에 감금되어 고문당하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북한이라니, 정말 북한으로 간 것이란 말인가?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남한에서 빨갱이의 가족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진해서 간 것인지, 납치된 것인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만약 자진 월북이라면 그녀와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연좌제가 엄존하던 시절, 월북자의 가족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반면 납치라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망 쪽에 베팅하고 싶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신상옥과 최은희가 함께 영화사를 설립하고 김정일과 파티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들. 그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오수미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응대했습니다. 화면 속 자료사진으로 등장하는 신상옥과 최은희의 모습. 두 사람은 여전히 콤비였고 여전히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견고한 프레임 속에 오수미가 들어갈 틈은 1mm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졌음을, 아니 애초에 그들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에 잠시 끼어든 엑스트라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 지난 8년 동안 나는 무엇을 기다린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 모진 수모를 견디며 정조를 지켜온 것인가?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가 안양의 텅 빈 집을 지키며 밤무대를 전전하는 동안 북한의 평양에서는 신상옥과 최은희가 다시금 영화 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현실. 그것은 잔인한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돈도, 젊음도.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잔인한 한 방을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속보가 타전됩니다.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최은희 부부,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 탈출 성공.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파를 타던 그 순간, 오수미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차에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택시를 타고 질주하여 미국 대사관의 철문을 통과하는 두 사람의 긴박한 모습과 이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척하지만 또렷한 눈빛의 신상옥,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최은희.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외치는 그 순간,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냉전시대의 가장 극적인 탈출극, 자유의 승리, 사랑의 승리. 모든 언론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과 박수소리는 오수미에게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보다 그가 최은희의 남편으로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은 이제 완벽하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8년 세월은 부정당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자리는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 비워줘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돌아온 영웅 신상옥과 최은희에게 열광하며 그들의 로맨스에 감동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서사 뒤편에서 홀로 늙고 병든 오수미가 흘리는 눈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오수미에게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신상옥 감독 측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짧은 한마디는 오수미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대목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고 명령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신상옥 감독은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은희 역시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여 키우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최은희의 대해와 같은 모성애와 포용력에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낳은 자식들까지 거두어들이는 그 성녀와 같은 모습에 언론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사가 커질수록 그림자는 오수미에게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생모인 그녀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낳고 그 엄혹했던 8년의 세월 동안 온갖 손가락질과 생활고를 견디며 지켜낸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완벽한 가정의 재건을 위해 아이들을 내놓으라니요.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내 목숨은 내놓아도 아이들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산소 호흡기였고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수미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빚더미에 앉아 밤무대를 전전하는,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는 몰락한 여배우. 반면 아이들이 가게 될 미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아버지와 국민 배우인 어머니, 그리고 자유와 풍요가 보장된 기회의 땅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영희야, 현실을 봐라. 네가 데리고 있어봤자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니? 불륜녀의 자식, 약쟁이의 딸, 소밖에 더 듣겠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보내주는 게 엄마의 도리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의 자격. 가난하고 병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 것인가? 그녀는 밤새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고 텅 빈 쌀통과 쌓여있는 독촉장을 볼 때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것뿐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1986년의 어느 날, 김포공항 출국장.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정균과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 거야. 알았지?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출국 심사대 너머로 사라질 때 그녀는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몸속의 장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한 끔찍한 상실감. 탯줄을 다시 한번 잘라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덩그러니 남아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텨야 할 이유도 맨정신으로 살아야 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약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환각 속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정균아, 승리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처참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자식까지 팔아먹은 여자. 신 감독한테 위자료나 챙기려고 애들을 보낸 거겠지. 세상의 오해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1987년 오수미는 마침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명목은 아이들 곁으로 간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도피이자 유배였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태양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왔다고 해서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이미 비버리 힐즈 인근의 저택에 자리를 잡고
그들만의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수미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끔, 아주 가끔 만날 수 있는 이모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최은희를 어머니라 부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오수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질투, 그리고 뼈저린 소외감.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자신을 잊어가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습니다. LA에서의 삶은 한국보다 더 비참하면 비참했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년의 스타라는 자존심은 헐리우드 간판 아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한인타운의 구석진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음악을 주름잡던 그 도도하고 화려했던 오수미가 앞치마를 두르고 교민들에게 김치찌개를 나르는 모습을. 식당을 찾은 한국 교민들은 그녀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오수미 아니야. 맞네. 세상에 미국까지 와서 저러고 사네. 팔자가 사납다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만.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떤 짓궂은 손님들은 일부러 그녀를 불러 팁을 건네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굴욕감을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좁은 탁한 방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그녀는 미용실 보조, 네일숍 직원 등 닥친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마약 중독은 미국이라는 낯선 땅의 외로움과 만나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약을 구하기가 한국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비참함을 잊기 위해, 아이들을 잃은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 더욱 깊이 약물에 탐닉했습니다. 약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 재활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망가진 모습은 한인 사회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오수미가 완전히 미쳤다더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누가 봤다더라. 소문은 한국으로까지 전해져 가시 기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톱스타가 이영만리 타국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 노숙자처럼 지낸다는 이야기는 대중에게 묘한 카타르시스와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오수미는 껍데기만 남은 유령이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해진 피부와 퀭한 눈을 가진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동양의 마릴린 먼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얼굴로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배우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신상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수없는 만약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는 미국 영화계에서도 재기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오수미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실패한 낙오자였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성공 신화의 오점이 되는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바다였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고향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그리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꽉 막힌 가슴을 뚫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LA의 콘크리트 바닥과 한인타운의 질식할 듯한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그저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곳으로. 1990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거처를 옮깁니다. 목적지는 하와이였습니다.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그곳. 하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휴양지가 아니라 생애 마지막 정착지이자 예고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LA의 야경을 보며 그녀는 아들 정균이 있는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와이에 도착한 그녀는 오아후 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야자수가 흔들리고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해변을 산책하며 모처럼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동양에서 온 쓸쓸해 보이는 중년 여인으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 익명성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조차도 지옥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지고 온 고독과 중독의 그림자는 하와이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더욱 짙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술병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은 그녀의 비참한 내면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외롭다. 너무 외롭다. 그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들은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약물 복용으로 인해 환청과 환각이 수시로 찾아왔고 몸은 쇠약해져 걷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교민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2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을까요? 그녀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갈 곳은 바다밖에 없어.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것이 죽음을 예감한 자의 독백이었는지 아니면 약 기운에 취해 뱉은 헛소리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영혼이 이미 이승의 끈을 놓고 저 세상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의 1992년 2월 15일 그날 아침 하와이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오수미는 무엇에 홀린 듯 도요타 캠리 렌터카의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거센 바람으로 유명한 팔리 전망대였습니다. 오후 4시경 평화롭던 도로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던 그녀의 차는 오히려 가속이 붙은 듯 질주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100m 아래 까마득한 절벽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1970년대에 풍미했던 세기의 미녀 오수미의 시간은 그 처참하게 구겨진 고철 덩어리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사고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전해진 것은 시차로 인해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그녀의 부고를 타전했습니다. 비운의 스타 오수미, 하와이서 의문의 추락사, 브레이크 파열, 타살인가 자살인가, 43세의 짧은 생, 절벽 아래서 마감하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탈출 드라마가
막을 내린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드라마의 가장 비극적인 조연이었던 오수미가 시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쩌면 저 여자의 팔자는 저렇게도 드셀까? 사람들은 혀를 찾지만 그 안엔 일말의 연민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운명이 던진 돌팔매를 피하지 못하고 끝내 파멸해버린 한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동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먼저 고개를 든 것은 의혹이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 당국의 1차 조사 결과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결론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고 상황이 너무나 영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음모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타살설, 그 중에서도 북한 개입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탈출은 북한 정권, 특히 영화광이었던 김정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호사가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신상옥 감독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 가장 방어력이 약한 고리인 오수미를 노렸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자살설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인 팔리 전망대 도로는 급경사이긴 하지만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 대낮의 실수로 절벽으로 돌진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수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자살 동기는 차고 넘쳤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이들마저 빼앗긴 채 이영만리에서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해 살아가던 비참한 현실.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바닥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환각 운전설이었습니다. 그녀가 사고 당시 마약이나 알코올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오랫동안 약물 중독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직전까지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도로와 절벽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환청을 듣고 핸들을 꺾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약물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엇갈린 보도들이 나왔지만 대중은 그녀가 약쟁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가설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호놀룰루 경찰은 최종적으로 기계 결함과 운전 부주의가 결합된 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렌터카였던 사고 차량이 정비 불량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적인 진실은 너무나 건조하고 허무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그녀의 죽음을 소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그녀는 가십의 대상이었고 음모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시신 수습 과정은 그녀의 고단했던 삶만큼이나 쓸쓸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비자를 얻어 하와이로 날아가는 동안 그녀는 이국 땅의 차가운 연간실에 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리인을 보내거나 조화를 보냈을 뿐입니다. 결국 화장된 유해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유골함이 되어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화려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귀국했던 신상옥 최은희 커플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지막 귀향길을 맞아준 것은
오열하는 동생과 차가운 호기심을 가진 카메라 렌즈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원 묘지에 이름 없는 들꽃처럼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두 아이, 신정균과 승리. 그들은 미국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아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던, 그러나 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냈던 엄마. 그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는 아이들을 위로하며 키웠지만 생모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아들 신정규는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화 감독이 되지만 그의 영화 인생 밑바닥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게 됩니다. 오수미가 떠난 지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 더 늦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와 당당함은 비난이 아닌 찬사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혹은 우리 사회가 품기에는 너무나 뜨거웠던 불꽃이었습니다. 그녀의 찌그러진 자동차가 발견된 하와이의 절벽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편견과 배타심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내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불운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치열하게 사랑하고 연기했던 인간 윤희로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토록 원했던 자유 속에서 편안히 쉬기를 기도합니다.